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처리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기왕이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봐도 그렇고요.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최근 경상북도에서도 2023 안전대책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안전정책과 전종헌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오늘 봄날이에요. 네, 분홍색 맞습니다. 와이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봄철 이사철 맞아서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주의할 법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차한 집을 나올 때 주의할 사항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잘 지급하면은 임대차 기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 임대차 종료일 이전에 혹시 나가야 되거나 또는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주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주인도 뭐 매덕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럴 때는 뭐 지금까지 뭐 별 문제가 없었고 주인도 믿음직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믿고 뭐 일단 보증금 받기 전에 나가서 다른 집으로 이사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임대차 보호법상 주민등록을 하고 인도를 받고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만일 보증금을 못 받았다 이러면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보다 그 건물 경매 대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물 점유를 상실하면은 즉 이사를 가버리면 이러한 저당권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상실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건물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그 다른 일반 채권자와 채권액의 균분해서 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예. 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점유하고 주민등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경매에서 1억에 팔렸다면은 네. 그 내가 그 매매된 5천만 원을 우선 가져오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 나머지 5천만 원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이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란 겁니다. 그런데 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즉 이사를 가버리면은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만약 경매대금 1억 원이 있다 이랬으면 아까 경우와는 다르게 다른 채권자들하고 채권액에 비례해서 동등하게 배당을 받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못 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사갈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짐을 어느 정도 놓고 나왔으면은 이건 이사 간 게 아닌 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 짐도 좀 있고 좀
그 잠금 장치를 자기가 해서 좀 사회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겠죠. 네. 거기까지 이제 관리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 거군요. 예. 실제로 이런 보증금 관련 재판도 많이 하시겠어요. 예. 저는 서울에만 좀 있다가 이제 안동에 온 지 한 4, 5년 됐는데 안동에도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 원인이 또 있는 게 안동, 예천, 영주 등 이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고 또 이웃 간에 서로 믿는 경향도 좀 강합니다. 그렇죠. 뭐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그죠. 누구 아들이고 엄마고 뭐 이래 다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인 아저씨나 아주머니 말 믿고 보증금 안 받고 미리 나갔다가 근데 뭐 사람이 어야 될지 어야 합니까? 근데 못 받아가지고 소송까지 해서 겨우 받는 등 애로를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전세를 한 5천만 원에 살았는데 그 주인이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거 받아서 줄게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믿고 이사를 갔는데 실제로 이제 또 후임 임차인이 들어 전세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근데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나간 임차인 입장에서 왜 돈을 안 주니까라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아유, 주인이 원래 그 돈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급해가 다른 곳에 다 써버렸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요? 많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적진 않은데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럼 다른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래 알아보니 임대인이 집도 절도 없고 그 재산이 이 집 하나뿐이다. 우리 안동말로 가지다 이러는데요. 이 집 가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근데 문제는 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그 주민등록 점유 확정일자 신고를 맞춰서 근저당권자 같은 지위를 획득해버렸죠. 그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우선권은 있고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전임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걸어도 이미 이사를 가버려서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게 되었고 후임 임차인은 이미 다 와서 지가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당권에 유사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뭐 건물 경매를 친다 해도 본인보다 후임 임차인이 먼저 그걸 가져가게 되죠. 또는 존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만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 시가에 이제 근접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시가의 한 8, 90%로 좀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건질 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 안 받고 나가시면은 때론 이런 무서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례인데요. 따라서 보증금 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그 주민등록도 거기 그대로 유지시켜야 아까 말씀드린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력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요, 주인에게. 근데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나 돈 없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정말 황당했거든요. 근데 이사 갈 곳은 정해져 있고 이사 갈 날도 잡아놨고 그러니까 이사는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쟁여놓는 게 아니고 뒷사람 들어오면 좀 해가지고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옮겨가긴 가야 되고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요? 그렇습니다. 그 이사를 가더라도 부동산 등기부 상에 그 건물이죠. 내가 이 건물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등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도 앞서 말씀드린 건물과 관련해서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력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러면 임차권 등기할 때 보통은 등기라는 거는 이제 둘이가 이제 합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건물 사고 팔 때도 도장 찍어줘야 되듯이요. 그런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제 물론 법원에 하면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요. 그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천 같으면 예천군법원, 뭐 영주 같으면 영주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 임대차 기간은 끝났는데 주인이 후임 임차인이 안 들어서 보증금 못 준다고 하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내 입장에선 이사를 하긴 꼭 가야 돼서 건물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길 수밖에 없다면은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임차권을 등기해놓고 이사를 가시면 우선 변제력 등 그 강력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뭐 네. 경우로는 뭐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요. 예. 해지 통고에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가는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네.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해도 예. 불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또 예. 짐도 있고 예, 맞습니다. 열쇠도 저희가 이제 다 관리한다고 해도 불안해서 저희는 그냥 셀프로 저희 스스로 예, 예.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예, 예.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자까지 다 받긴 받았는데 네. 거의 7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그냥 변호사님에게 맡기면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 비용까지 어떻게 부담하지? 이런 부담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했거든요.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네.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제 그 피고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보증금이 한 1억 되고 이러면은 변호사 보수도 뭐 400 정도는 충분히 소송 보수로서 인정이 소송 비용 인정돼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보증금 금액이 상당히 되면은 네. 변호사를 선임해도 뒤에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네. 혼자 하시지 말고 해놓으면 다 받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그 사실 뭐 안 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소송하면 또 신경 네. 많이 써야 되고 돈 맞아요. 나가야 되죠. 사람이 돈도 돈이지만 막 안동말로 지시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전세 하실 때 미리 전세 그 보증금 그 네. 보증제도란 게 있습니다. 아, 전세 보증금 제도. 예, 보증금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미리 이제 일정 수수료 지급하시고 해놓으면은 안 줄 때는 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그걸 주고 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같이 좀 미래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미리 전세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네.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예 안전할 걸로 보입니다. 아, 네. 보험 계약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가계약금 걸고 네. 또 그 다음에 주인과 둘이 만나가지고 정식 계약 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네. 입주하는 날에 보증금 잔액을 입금하는 게 보통입니다. 네. 이제 각 단계마다 물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게 필수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잔금 입금 당일날 발급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일날 발급돼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 그 사실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 그러죠. 네. 예전은 복덕방이라 그렇죠. 했는데요. 그거 가시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래 네. 그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럼 이래 보시고 이성업 조금 이성업 네. 독하고 네. 하는데 네. 아주 가끔은 그게 공인중개사보다 좀 부지런해가 그 전날 발급받은 걸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발급받은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그 작성한 당일 이제 내지 잔금 입금 당일에 네. 이제 저당권 내지 가압류 등이 있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상담을 해서 확실히 그 의미를 안 다음에 진행한 게 맞고요. 네. 뭐 개한타 이런 뭐 지인이나 뭐 법률 비전문가의 말만 듣고 진행하기에는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 너무 큰 재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야말로 좀 뭐랄까요? 별나다 싶을 정도로 네. 안전하게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가 좀 뭐 가압류도 있고 뭐 근저당도 있고 하면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사고는 방심에 일어나고 네. 사기는 친구나 믿는 사람한테 당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나 믿는 사람에게 당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꼭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또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꼭 중요한데요. 별 문제 없이 잔금 다 치르고 나면 뭘 네. 해야 될까? 뭐 예. 다 하실 겁니다. 이제 동사무소 가셔서 그렇죠. 계약서 이제 확정일자 받으시고 예. 그다음 주민등록 이전하고 뭐 이제 그 주택 인도받고 이런 건데요. 이게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아, 시점이요. 예, 바쁘다 보일게는 아유 주민등록 나중에 하시 또는 뭐 확정일자는 그래 며칠 있다 간다 이런 분도 계신데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반드시 웬만히 급한 일 없으시면 어이든 동간에 가셔서 네. 확정일자 받으시고 주민등록 이전하시고 인도받 요 세 가지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예, 뭐 요점이 일단은 제일 단디 챙기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미룰 게 따로 있죠. 요건 바로바로 잔금 치른 다음에 바로 동사무소로 당일날입니다. 네, 예. 당일날 바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대할 때 주의할 법적 사항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최근 트레키의 지진 사태를 통해서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2023년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상북도 전종헌 안전정책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태 지켜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진 사태 남다르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을 유수로 접하면서 78년도 관측 이후 우리나라에 발생한 진도 2 이상 지진 중에 우리 지역이 32%를 차지하지만은 가장 많은 피해를 준 2016년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생각났는데요. 네. 지진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시설물 내진 보강, 대응체계 점검, 교육과 훈련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지속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교육과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내진 보강도 해야 되고 꼼꼼하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경상북도에서 그런 면에서 2023년 올해 도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그다음 디지털 기반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연재해 예방 사업 투자를 통한 도내 위험지구 정비,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및 인정수수료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 밀착형 안전사고 예방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농기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범죄 취약 지역의 반범 장치 설치, 심장 박도기 확대 설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전문 안전관리단을 운영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화재와 범죄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서 구조가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사고 대비 실내 GPS 설치 시범 사업도 올해 처음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3종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재난안전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 도민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민 안전보험이 무엇일까요? 예, 도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화재나 붕괴 사고, 대중교통 또는 스쿨존에서 사고, 그다음 익사,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그 생활 안전과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 보험은 그 2016년도에 영주시가 처음 운영해 오다가 그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22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여 23개 시군 전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상해나 사망 등 9개 항목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도에 주민 등록된 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와 시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보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동네 대표 무료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과 한도 등은 시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은 알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여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접속하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동네 대표 무료보험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도민안전보험 보상 사례와 성과도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22년도 사례 자료를 보면은 보험료는 한 25억 정도 들었지만은 보험금을 32억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수혜율이 127%에 달하였는데 그 주요 보상 사례로는 감염병 관련이 그 263건에 24억 600만 원, 그럼 농기계 관련 사고 관련이 12건에 2억 5,700만 원, 익사 사고 관련이 13건에 2억 2,500만 원, 자연재해 관련해 7건에 1억 4천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군과 함께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도민안전보험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디지털 기반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업은 그 행정안전부 그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6억 5천만 원과 그 지방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위험 시설에 대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다음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네. 교량,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도내 84개소에 있는 그 노후 위험 시설에 사물 인터넷 기반 센서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네. 갈라짐, 그다음 기울어짐 등의 위험 사항을 그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는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관리 주체에게 전달되고 네. 관리 주체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 사항에 따른 빠른 대응을 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아, 갑자기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시스템 구축으로 그 노후 위험 시설에 대한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사전에 감지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 보수 보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센서 네. 기술이 이런 사물에 다리나 이런 곳에 부착이 돼서 만약에 위험해지면 그 모니터를 하면서 바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위험합니다라고 시민들에게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사태를 봐도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무기력한데요. 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되고 있죠? 예, 청취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가지고 매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 그 재난 관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좀 강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그 재난 예방과 재경감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그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그다음 빗물 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264개소에 3,4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재난 대응 복구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방과 경감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트리키의 경우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진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예, 사실 지진은 건물 붕괴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건물 내진 설계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그 20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그 도내 내진 대상 민간 건축물은 65만 천동 정도 되고요. 네. 이 중에 우리 그 56,400동만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진율이 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대비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은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내진 성능 평가 사업과 내진 보강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의 경우 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실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고 올해는 그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진 성능 평가 사업의 경우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내진 성능 평가 비용 및 그다음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자부담이 전혀 안 하도록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한 23개 시군하고 댐 3곳에 설치되어 가지고 시군에서 별도 운영 중인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시군에서 별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은 요 통합해서 모니터링하는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진 대피 장소인 지진 5개 대피 장소가 한 1,361개소, 그 다음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가 357곳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을 실시하지만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긴급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 행동 요령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진 대비 도민 순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반응 행동이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 행동이 반사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경상북도에서는 피부에 닿는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서 재난 발생과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은 도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할 때 빠르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종원 안전정책과장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서 저희가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뜻이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전종원 안전정책과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퇴근 시간 전에는 장범준입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주말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은 천천히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밤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그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은 천천히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밤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오는 금요일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1년이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24일이면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이 꼭 1년 되는 날인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어제 보도가 나왔죠. 기자들 휴대폰까지 압수해가면서 아주 비밀리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5시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디 도착해서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갔다는데 약 5억 달러, 우리 돈은 한 6,500억 원 정도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끝내라라는 반전 여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에게 매우 부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원 얘기하면서 이제 시각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반면에 병력은 동원하고는 있지만 별 성과가 없죠. 그렇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미사일, 드론 사용해서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장비가 부족해서 큰 손실을 겪고 있다라든지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방위산업체를 책임지는 부총리를 질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무기 생산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러시아에 아직 5천여 대의 추로 추산되는 구소련제 전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모적인 장기전은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 1년을 맞이하면서 이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기가 힘듭니다. 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분류해서 근인, 가까운 요인과 원인, 심오한, 깊은 이유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먼저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깊은 이유, 왜 그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어떤 네. 중요성이 있기에 러시아는 전쟁까지 일으켰을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게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민족이 같고, 역사가 같고, 종교가 같고, 언어도 유사합니다. 이 사실 뭐 우리 1950년에 한반도에서 비극적으로 일어난 동족상전의 한반도 전쟁과 마찬가지 여기 동족상전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 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출범됐지만 91년 12월 달에 해체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같은 나라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에 94년 동안에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전략적 경쟁이 벌어져 이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유라시아의 중앙을 차지해야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신념이 유럽과 러시아에 있었고 그 중심 국가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핵심지이고 네.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저지하고자 하는 서방,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러시아 타격의 급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도 되게 중요한 장소고 러시아에게도 그렇죠. 중요한 장소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예. 가까운 요인, 직접적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미수 회담에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동쪽으로 1인치도 나토가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3번이나 공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후에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시작해서 2020년 북마케도니아까지 모두 다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버렸거든요. 이 남은 게 우크라이나 조지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유로마이단 혁명,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로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에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친서방 기조가 확실해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이 러시아가 이제 2014년 3월 크림반도 전격적으로 병합했고 그해 4월부터 돈바스 지역에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은 나토 가입을 2019년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러시아로서는 이건 실존적인 위협이다. 네. 간주해서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공세적 방어 전략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중심에서 모스크바라는 중심에서 변방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넓혀서 완충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대외 전략이 바로 공세적 방어 전략인데 그동안 러시아는 그냥 서방이라든지 이런 데 완전히 샌드백이었거든요. 네. 근데 푸틴이 취임과 동시에 위대한 러시아 재건 이야기하면서 이 바로 공세적 방어 전략 더 이상 방어하지 않겠다. 핵심 국익을 침해받는 거 방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세적 방어 전략을 전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넓히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의 개인적 성향, 젤렌스키도 그랬지만 사실은 바이든이거든요. 바이든과 푸틴이 초기부터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고 네.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네. 이유가 바로 직접적인 이유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친서방,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문화했고 러시아의 공세적 방어 전략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1년이 가도 여전히 전쟁 중인데요. 장기화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화됐을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은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정치적 신념과 가치 측면에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서방이
세계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핵책이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러시아 통제에서 벗어나서 30년 동안 쌓은 주권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 현실 정치 논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는 쪽에서는 타협보다 전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 전쟁이 계속 수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푸틴으로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예, 내부에서 뭐 평화협상 개시 요구가 더 많지만 이걸 조직적으로 푸틴에게 압력 가할 세력이 없어요. 푸틴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맞아 양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는 서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만한 상호 신뢰 기반과 방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바스 분쟁에서 민스크 협정이 다 깨져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세계 경제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먼저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러시아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자, 반토막이 났던 루블화 환율이 한 달 만에 반등해서 크림병합 이전, 2014년 이전 강세로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개전 이전보다 낮고요. 실업연도 1992년 이전보다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외환보유고도 5,806억 달러, 여전히 세계 5위예요.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 퇴출당했다고 하지만 대체결제 시스템 만들었어요. 여기 한국도 여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은 이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이미 실패했다. 우리 손해볼 거 없다. 왜? 원유 팔아서 돈 버니까. 전쟁 수행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그렇네요. 사실 전쟁을 하게 된 이유도 그 탈탄소화 정책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원인이었었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었던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의 입장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예. 아, 그러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은 작년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는 글로벌 GDP 최대 7%까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니까. 그럼 공급망 혼란이라든지 인플레 압력이 재발될 수 있고 식량 안보 위협과 취약국의 부채 위기가 올해 다시 계속 드러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 리스크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자재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건 좀 상황을 계속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게다가 우리 한반도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 초기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북한은 러시아 편에 섰죠. 네. 우리는 지금 뭐 대러 비난 성명 경제 제재 여기 다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됐고 북한은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공화국 승인하면서 전후 복구 작업을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다른 나라는 다 러시아에서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현대 자동차 공장이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부분적으로만 지금 재가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 한러 양국 협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후 복구를 명분 삼아서 대규모 노동력 파견하고 있고 미사일 탄약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돈 외화벌이 하고 있죠. 돈바스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코크스를 저렴하게 수입한다라든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수출하는 호혜 무역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네요. 뭐 사실 뭐 누가 착하니 누가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중요한 건 우리가 분단국이고 통상국인데 앞으로 어떤 자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분단국, 반도국, 동맹국, 통상국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외교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중간국 외교가 필요하다. 지금 전쟁이면 네 편이나 내 편이 나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포지티브 썸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균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이 강대국 정치의 대결장이 되는 걸 상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예요. 네. 이건 뭐 우리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요. 우리 이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미리 먼저 얘기해서 우리 이해관계 줄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중강국, 자강,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용 외교. 저희도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결국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러시아의 원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 키이우를 손에 넣은 뒤 젤렌스키를 내쫓고 친러 정권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빠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해서 모두 관리 통치하려면은 돈이 엄청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차지한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라든지 자포리자, 헤르손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지역만 해서 도 차지한 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러시아는 현재에서 딱 멈추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 상황에서 멈춘다라는 거는 미국도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올 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러시아군의 총 공세가 있을 것이다. 이걸 뭐 전쟁적으로 충계 대전투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전투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지막 대규모 충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핵을 사용한다. 뭐 이거는 이제 상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이 등장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 이거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현재 동부의 돈바스 2개 주와 자포리자, 헤르손 등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영유권을 요구하는 선에서 종전이 아니라 휴전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입장에서 계속 끌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여기 막아야 되거든요.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여기에 발목을 잡힐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도 이번 가서 5억 달러 지원하는 하면서 옆에서 격려하는 선에서 여기서 막아라 라는 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종용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투는 이 확전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계 전투 이후에 평화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앞으로 충계 전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선에서 현재 예측 가능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